북한이 이미 1990년대부터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증언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북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이미 2007년에 국내에서 한 강연에서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을 얘기하면서 한 증언입니다. 저희가 오늘 황장엽 비서를 8년 동안 보좌했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그리고 북한 전문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황장엽 비서가 2007년 우리나라 강연에서 이미 북한 수소폭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 그걸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2007년뿐만 아니라 2008년, 2009년 그때 당시에 매주 토요일마다 탈북자 동지에서 북한 관련, 인권 관련, 민주화 관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핵이라든가 북핵이라든가 저는 수소폭탄, 중성자 폭탄, 사실 저희들은 그때 알아듣기 힘든 말이었는데요. 설마 이 정도였는데 구체적인 수치, 숫자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90년대 중반부터 정확히 제 기억으로는 94년도부터 북한이 94년부터요. 핵실험과 함께 수소폭탄 제작에 착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1차 북핵 위기가 있었던 것이 1993년이자 NPT 탈퇴하면서요. 93년.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인 94년부터는 이미 그러니까 원자폭탄 준비뿐만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수소폭탄 그 제조 준비를 그때부터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황장엽 비서의 그 당시의 말씀이 이미 그 15년이면 성공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1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쪽으로 온 지가 10년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20년 넘게 지금 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억 5천 톤, 1억 5천 도씨 정도의 높은 열 속에서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자석으로 그 물체를 싸가지고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그 엄청난 연구와 그 실험이 필요한데 이걸 지금 하고 있을 거다 지금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수소폭탄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황장엽 선생님 관계 분야거든요. 그거는 핵실험을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이후의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때부터 고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를테면 북한 당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이걸 쓰려고 할 것이다는 등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답답해하셨죠. 이거 왜 사실 정부 당국자도 그렇고 그때 지금도 생생한데 미국의 CIC는 뭘 하냐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그때마다 그냥 덮어두고 막상 핵실험을 하면 했다고 소리치지 그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아주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2007년이면 2006년 1차 핵실험이 일어난 그 이듬해쯤인데요. 저도 그때 그 강연하신 내용을 오늘 읽어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기술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그 내용들까지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신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 북한의 아주 권력 핵심들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식처럼 기본적인 핵 그 무기에 대해 개발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숙지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아닙니다. 그 황장엽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자기가 국제 그 비서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북한은 아마 9명의 당정의 비서가 있었을 겁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들이죠. 그러면서 그 관련 해에는 자신은 여러 번 빠졌다. 하지만 몇 번 참가해서 들은 게 그거다. 근데 그때 당시 핵을 담당했던 이제 비서가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핵사찰 들어온다고 하는데 핵은 아무리 지하에 깊숙이 감춰도 그 주변에 이제 생물체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난다. 여기에 대한 대응 같은데 자신도 참가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박사님은 북한이 이미 90년대부터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그 황장엽 비서의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무기를 개발할 때는요, 이제 개념 연구가 있고 그 개념 연구가 진행이 된 다음에 실제로 제작을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원자폭탄은 이제 그 고속으로 분열할 수 있는 핵물질들을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핵을 그러니까 수소핵끼리 융합을 시키면 그 사이에서 그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수소핵을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도 이상의 고열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고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폭제죠. 원자폭탄이 완성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원폭 기술이 완벽하게 지금 개발이 됐다고 보기는 뭐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와 단위까지 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은 원자폭탄을 만들고도 그걸 수소폭탄의 안에 집어넣을 정도로 더 소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폭장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원폭 무기도 완벽한 무기화 단계까지 실전 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수소폭탄을 개발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시점에 이미 그 수소폭탄 개념 연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 수소폭탄 실험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 같고요. 다만 원자폭탄에다가 그 수소폭탄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융합, 네, 네. 수소 융합 기술을 결합을 시키면 원자폭탄보다 이제 서너 배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폭탄을 만드는 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증폭 핵 분열탄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의 경우에는 증폭 핵 분열탄을 시도를 한 것 같고요. 그것도 뭐 완벽한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이번에 6킬로톤 정도의 어떤 폭발력이 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도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그래픽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자폭탄과 지금 말씀하신 증폭 핵 분열탄, 원폭과 수폭의 중간 정도의 단계, 뭐 초기 어떻게 말하면 초기 단계 수소폭탄이라고도 뭐 억지로 말하자면 말할 수 있는. 그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융합 기술이 들어갔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수소탄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90년대부터 이것을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연구를, 개념 연구들을 진행해 왔었던 것 같고, 지금 황장엽 비서의 증언에 따르면, 원자탄은, 히로시마 때의 경우에, 그때는 아주 원초적인 단계, 낮은 단계였습니다만은 버섯구름의 높이가 6km까지 올라가고요. 위력이 15킬로톤, 1킬로톤은 TNT 1000톤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증폭 핵분열탄은 위력이 40에서 150킬로톤 이상, 그리고 수소탄이 되면은 버섯구름의 높이가 40km까지 치솟고요. 원자폭탄의 6배, 7배 정도 되는, 그리고 위력은 15메가톤인가요? 예, 15메가톤입니다. 예, 1메가톤은 이제 100만 톤, TNT 100만 톤의 네. 위력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의 비교할 수가 없는, 완전히 단계를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수소탄. 그래서 지금 그 조 박사님의 분석은 증폭 핵 분열탄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폭탄의 아주 초기 단계인 예. 정도인 것 같다라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수소폭탄 실험은 이제 구소련이 1961년에 했는데요. 그 이름이 짜르 봄바라고 하는 겁니다. 짜르는 이제 황제라는 뜻이고 봄바는 폭탄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게 50메가톤이었습니다. 50메가톤이면 TNT 5천만 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당시 증언을 보면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터졌을 때 천안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느낄 정도의 폭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지만 네. 만약에 그 정도의 짜르본바가 서울 상공에 터진다고 그러면 서울은 없어지죠.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만일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그러면 저 정도의 6킬로톤 정도의 그러니까 TNT 그 6,000톤 정도의 어떤 그런 그 폭발력을 낼 수는 없죠. 증폭 핵 분열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가정을 해서 서울 상공에서 터진다. 증폭 핵 분열탄이.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를? 지금 이제 보통 히로시마에는 15킬로톤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예. 이제 원자폭탄은 구조상 그 폭발력을 무한히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20킬로톤 정도를 잡거든요. 예. 그러면 히로시마에서 직사했던 사망자가 네. 8만에서 16만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을 서울에 쓴다고 그러면은 거의 100만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예. 참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가정입니다. 있어서는 현실이 돼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증폭 핵분열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9월에 증폭 핵분열탄을 우리가 개발했다라고 시사하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언급을 했다라는 저희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의 취재가 있었습니다. 김주환 기자 리포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재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정하였으며
정보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사실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개발된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이라고 발표해서 통상적인 수소폭탄이 아닐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적인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로 증폭 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증폭 핵분열탄은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으로 둘러싸인 원자폭탄의 중심부에 삼중수소와 중수소 또는 리튬6를 넣어 폭발력을 높인 핵무기를 말합니다. 소규모 핵융합을 위해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필요한데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리튬6의 중성자를 대량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자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목받는 부분이 영변 핵발전소 내 흑연감속로의 용도가 조절 변경됐으며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는 지난해 9월 15일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의 발언입니다. 플루토늄 생산에서 삼중수소 생산으로의 조절 변경됐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이 수소폭탄으로 언급한 것도 이 증폭 핵분열탄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부터 핵기술 확보를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평가했고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는 폭발력과 조종기술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됐다고 밝혔고 2013년 3차 핵실험이 끝난 후에는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했고 이번 4차 핵실험 직후에는 핵무력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5번째 핵실험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만큼 대응 체계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증폭 핵분열탄이었다면 5번째 핵실험은 더 수소폭탄에 가까운 단계가 될 것이고 이미 90년대부터 연구가 진행돼 왔었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점점 기술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그 주기도 3년이 아니라 더 좁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폭탄을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개 되질 않습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보시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고 이 밖에 뭐 의심이 되는 나라들이 조금 더 있다면서요? 이제 수소폭탄은 저 나라들이 확실하고요. 예. 다만 이제 원자폭탄을 가진 나라들이 이제 그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소폭탄을 뭐 실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일부 이제 그런 징후는 있는데요. 예. 전력화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조 박사님께서 어제 저희 YTN에 출연하셔서 하셨던 작년 12월 10일부터 해서 1월 6일까지 그 일정을 주목을 해야 된다,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김양권의 암살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어제 오늘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자, 우선 그 말씀 듣기 전에 북한 핵실험 이후에 북한 쪽에서 주민들한테 들려오는 뭐 반응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접하신 것이 있습니까, 대표님? 예, 그 양강도를 중심으로 해서 풍계리 지역을 둘러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감, 길주, 그리고 연암 이런 지역들인데 이쪽 지역에서 저희 자국한 방송으로 전화가 오기를 첫 번째는 아마 통신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이 또 막는 모양이다. 혹은 북한이 막는 모양이다. 이런 소리 했고요. 1월 3일이면 북한에서 새해 첫 출근해야 되고 첫 일정이 벌어지는 날인데 해산 평양행 특급 열차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배감에서 길주 가는 지역에 난데없는 이제 헌병처소라고 그러죠. 북한말로 하면 경무처소가 나와가지고 군에서 군으로 넘어가는 걸 원래 통제 안 하는데 그걸 단속하고 장사꾼들이 마음대로 고동을 못하고 그랬다가 12시 반에 전장 통신을 통해서 핵 실험을 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바로 들은 반응은 미친 짓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예. 그때 실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충 겪은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다시 국제사회로부터 이런 저들 나름대로의 이제 원성이 터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중앙 TV를 자세히 유심히 봤더니 평양시를 비롯한 그 위성 도시의 기본적인 북한 군중이라 그래야 되겠죠. 체제를 수호하는 이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탈북자지만. 네, 예. 저들이 이게 어느 정도 좀 연출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실제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까? 그게 이제 학습 효과에서 비롯된 건데 북한 당국은 늘 우리가 조국통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남선민들, 미제 식민자에 있는 남선민들 우리가 해방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네. 늘 위해서 우리는 좀 굶어 죽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포와 탱크를 만들어야 된다.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 체제 수호의 기본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많이 거기에 학습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4차 핵실험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다는데 뭐 주민들은 당국이 말하니까 그냥 만세를 부르고 환호를 하고 네. 조국통일도 눈앞에 왔다. 저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 조국통일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 아니고 예. 남조선 거 다 우리 게 되겠구나. 예.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까지 합쳐서 이제 만세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저 이춘희 아나운서가 오래간만에 등장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다 아는 인물입니까? 리춘희 아나운서라는 사람. 당연히 알죠. 북한 주민들은 저처럼 뭐 부디 작가가 아니었더라도 예. 대부분의 북한 인텔리들은 이춘희가 나오면 큰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좀 과거에 핵 그 실험했을 때도 이춘희가 안 나왔죠. 그 턴도 훨씬 낮습니다. 설명을 하듯이 해설을 하듯이 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환희와 격정에 넘쳐서 막 치는 게 예. 이게 지금 당국으로부터 단단히 임무를 받고 네. 이건 정말 세계에 과감하게 선포하라 뭐 이 정도의 오다를 받아서 하는 턴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안 안 나와서 뭐 은퇴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제 나와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12월 10일부터의 그 일정들 주목해야 된다. 예. 김한건도 암살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게 시간이 김한건이 사고당한 것이 아침 6시인데 그래서 암살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김한건의 사망 시간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발표한 시간일 뿐인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제 북한의 당 비서들이 가장 핵심 실세거든요. 네. 그러면 대남 담당 비서가 있고 대외 담당 비서가 있습니다. 그럼 국제 담당 비서는 강석주고 대남 담당 비서는 김한건인데 지금 강석주가 와병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건이 국제 대남을 모두 총괄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제적으로는 최근에 친중, 북중 관계 개선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남북 관계는 지금 8.2 합의로 지금 남북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핵실험은 사실 두 가지 모드를 중단시키고 강경 모드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 김한건이 이 현 상태에 어떤 국민의 책임을 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단 12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왜 신년사가 온건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신년사는 12월 이전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상황을 국면이 급격하게 전하는 건 12월 이후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신년사는 그동안의 상황을 반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김정은이 처음으로 수소폭탄 발언을 하고요. 11일 날 남북 차관급 회담이 열려서 12일 날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12일 날 모란봉 악단이 북경에서 급거 귀국을 하고 15일 날 김정은이 이 핵실험 준비를 지시를 하죠. 그리고 29일 날 김한건이 사망을 하고 1월 3일 날 이 핵실험 최종 서명을 하고 6일 날 이제 실험 실시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고 보면 이 모란봉 악단의 그 중국 방문 과정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 북한 간의 심각한 의견이 충돌했던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한 반발로 제가 보기에 아마 그 빠른 조기에 준비되어 있던 핵실험을 단행을 한 것 같고요. 김한건은 최근에 대화 모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강경 세력에 의해서 제거된 게 아닌가 하는 제 추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미국의 전략 무기들,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북한에는 어떤 정도의 압박이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두 분께서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압박이 됩니다. 그건 이제 확장 억제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억제력을 확장해서 한국에 배치하는 건데요. 일단은 핵 우산이죠. 전술 핵무기를 국내에 투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요소를 타격할 수 있는 B-52 전략 폭격기, 또 B-22 스텔스 폭격기, 그다음에 핵잠수함이 동해에 상주할 수 있고요. 또 항공모함 전대가 만일에 그
이 동북아 지역에 상시 배치된다고 그러면 예. 북한은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압박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압박에 중국까지 파급 효과가 가기 때문에 네. 상당히 민감한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저런 무기들이 제가 궁금한 것은 저런 무기들이 실제로 북한을 뭐 타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정찰하거나 그런 건데 그게 직접적인 압박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무력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예. 한번 한반도에 전개 배치가 되면은 북한의 주요 목표물에 대한 타격 훈련이 시뮬레이션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 정찰 비행이나 아니면은 그 전진 배치되어 있다가 그냥 단추만 누르면 실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22 스텔스 폭격이나 아니 B-52 전략 폭격기가 핵무기를 싣고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면 김정은은 사실은 지하 벙커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예, 실제로 저런 무기들이 그 과거에도 저런 미군의 첨단 무기들이 배치됐다고 하면은 북한 내부에서 뭐 일반 주민들한테도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김정은의 광기가 엇나갈 확률이 더 많죠. 미군 때문에, 미국 놈들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김정은의 광기가 주민들까지 확산될 확률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그 무시무시한 미군의 전력이, 무력이 한반도에 온다는 것. 이걸 김정은이가 확실히 캐치하도록 하는 게 전 먼저라고 보고요. 정말 김정은이 그 어린 인간이 그걸 다 알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했던 거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핵을 빼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핵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북한을 향해서 정말 다시 미군의 핵을 들여오든지 우리가 자체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 무시무시한 미군의 전력이 한반도에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정말 너희들이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를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